오늘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앙코르 미더블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이 한 권 나오는데도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인데 얼마 전에 또 세 번째 책을 쓰셨어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저도 유튜브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인증 ICF 라이프 코치이시고요. 클래스 101 크리에이터이십니다. 이번 세 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책은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시 찍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출판 계약을 맺으셔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계, 친구나 심지어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드렸듯이 작은 꼬마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어 이렇게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작은 것이라도 기억이 나시면 함께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채팅창에요. 예, 영상 보시면서 올려주세요. 곧 개막될 공연 때문에 맥노튼이 지금 런던에 와 있다는 거야. 당신은 그 배우 한번 보러 가고 싶지 않아? 그럼 공연 때 데리고 가주겠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당신 요새 건강도 아주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 당신이 가고 싶다고 할 때 언제고 같이 가보기로 하지. 당신 요새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요. 늘 나하고 같이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각별히 유의해주곤 하니까 정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샌 잠도 아주 잘 오고 두려움이라던가 공포감 같은 것도 말끔히 가신 것 같아요.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약의 효험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 아니에요. 약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이젠 그런 얘긴 그만하고 연극 공연에 대한 얘기나 해요. 차를 마시며 연극에 대한 대화를 하던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빨리 다시 갖다 걸어놔요. 뭘요?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당신이 서 있는 뒤쪽 벽을 보란 말이야. 아니, 저기 걸려있던 그림이 어딜 갔죠? 내 말이 그 말이야. 떼어서 어디다 감춰뒀지? 감추다뇨. 전 만지지도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보.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지? 난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날 이렇게 미치게 할 작정이야? 미치게 할 작정이란 말이야. 난 절대로 그 그림엔 손도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발작을 시작하는군. 당신은 또 분열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말이야. 난 당신에게 거짓말이라고는 한 적이 없어요. 그 그림엔 손도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반지와 열쇠 꾸러미가 없어졌다고 하셨을 때도 그래요. 무슨 조화인지 몰라도 그럴 때마다 꼭 그런 것들이 반지꼬리 속에 들어가 있더군요. 하지만 난 그런 걸 내 반지꼬리에다 넣어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날 믿어주세요. 남편 잭은 영수증을 찾았지만 영수증 역시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은 분명 아내 벨라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숨겨두었다며 화를 내었다. 그는 영수증을 찾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며 협박을 하고 집을 나갔다. 슬퍼하는 그녀에게 수사관 로우그가 찾아왔다. 벨라는 수사관 로우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밤에 혼자 있을 땐 꼭 사람의 발자국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하거든요. 위층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꼭 남편이 나가고 없을 때만 그런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올라가 볼 수도 없고. 그게 혹시 남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남편은 외출한다고 나가서는 곧장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통 같은 걸 타고 바로 제 윗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참을 거닐다가는 유령처럼 다시 내려오곤 해요. 그게 남편일 거라는 건 어떻게 아셨죠? 저 불빛을 보고 알았죠. 저 가스등을 보고 말이에요. 하나만 켜놓으면 늘 저렇게 밝고 환하거든요. 헌데 부엌이라든가 다른 데서 불을 켜놓게 되면 금방 불빛이 희미해지고 말아요. 그이가 나가고 얼마 안 있으면 꼭 저 불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줄도 모르고 누가 혹시 다른 데다 꼭 불을 켜놓은 게 아닌가 하고 여기저기를 둘러보곤 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이가 나가고 꼭 10분이 지나고 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다시 밝혀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10분쯤 있다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죠. 수사관 로우그는 벨라에게 15년 전 일어났던 케이프맨스 프렌즈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유한 노부인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범죄는 완전 범죄였고 범인과 범인이 노렸던 보석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범인이 노부인을 살해하고 보석을 챙겨 달아났다고 수사를 처리했다. 수사관 로우그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노 부인의 조카인 잭의 얼굴을 기억했던 것이다. 15년 전 잭은 노 부인을 살해했으나 보석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는 재력가였던 벨라와 결혼하여 노 부인의 집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남몰래 보석이 숨겨진 것으로 알려진 위층 밖으로 올라가 보석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잭이 엘라의 재력을 참내기 위해 자신의 본명과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속이고 벨라에게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벨라의 돈만 본인 수중으로 쓸어넣고 나면 정신병원으로 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다. 안타깝게도 벨라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절 보고 남편을 배신하란 말씀이세요? 어쨌든 여길 나가주세요. 혼자 있게 나가달란 말이에요. 어서요. 절 보고 뭘 어떻게 하란 말씀이죠? 하지만 벨라는 로우가 정확한 증거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로우는 열쇠꾸러미를 꺼내 잠겨있던 잭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에는 일주일 전에 잃어버렸던 시계, 3개월 전에 잃어버렸던 브로치, 벨라의 친척이 보낸 편지 등이 나왔다. 또한 그들은 남편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보석도 찾았다. 노부인은 귀한 보석을 브로치 안에 넣어 다녔던 것이다. 이미 남편은 보석을 찾았으나 이를 모르고 보석이 담겨 있을 만한 상자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내를 분열증 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다시 찾아온 로우그는 형사대를 동원해왔다. 당신이 15년 동안 눈을 까디짓고 찾고 있던 보석들이 여기 이 속에 다 들어있더군요. 이것 보십시오. 이건 부인의 친척에게서 온 편지고 이건 또 얼마 전 당신이 부인한테 주었던 브로치군요. 보석들을 소나기에다 넣어놓고도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둔 채 엉뚱한 곳만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꼭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어. 당신이 저 천장 윗방에 도착해서 가스등에 불을 켜게 되면 이 방에 켜져 있는 저 가스등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남편 잭을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가려는데 부인 벨라가 잠시 둘이 대화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형사들은 잭을 의자에 밧줄로 묶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저기 들어가면 내 옷장 서랍 안에 면도칼이 들어있을 거야. 이 밧줄을 풀면 창문으로 해서 얼마든지 여길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야. 부인 벨라가 칼집에서 면도칼을 꺼내려고 하는데 종이 쪽지 한 장이 땅에 떨어진다. 영수증이 왜 여기서 나오죠? 내가 뭘 했어요? 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고
당신은 어떻게 이 면도칼이 옷장 서랍에 있다는 걸 알았죠? 이걸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날 들볶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몰래 감춰놓고선 날 가둬버리겠다고요?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겠다고요? 이제 당신을 여기서 도망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밖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같이 미친 여자가 어떻게 성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미치지만 않았더라도 난 당신을 동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주려고 했을 거예요. 수사관님, 얘기 다 끝났어요. 이젠 끌고 가셔도 돼요. 벨라는 실성한 사람처럼 마구 울부짖고 졸도라도 할 만큼 몸을 가두지 못했다. 겨우 정신이 든 벨라에게 로우브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이렇게도 불행했던 순간은 생전 처음이셨을 겁니다. 난데없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인생 잊지 못할 가혹한 밤을 안겨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혹한 밤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밤이야말로 저에겐 일생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경이로운 밤이 될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을, 다시는 와서도 안 될 경이로운 밤이. 네. 다 잘 보셨나요? 영상 잘 보셨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질문을 남겨 주시라고 인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일단 안 올려 주셨어요. 혹시 마이크 켜시는 게 가능하시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공감하셨던 비슷한 일이 있으셨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 마이크 켜 주셔도 됩니다. 네 우선 작가님 말씀 들으시고요. 그 사이에 질문 적어 주셔도 됩니다. 예. 우선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박 작가님 앞으로 와 주시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썸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라이프 코치이자 작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저의 북토크를 또 이렇게 멋진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어주셔 가지고 저를 또 이렇게 시대에 앞선 사람으로 만들어준 저희 인플루언서 아비아님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채팅창도 보면서 발표하니까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의견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런 관계랑은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은근히 기분이 나빠지거나 좀 불안하거나 좀 긴장이 되고, 그리고 뭐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사실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왠지 만나고 오면 기분이 나쁜 이런 사람인 거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미니 강연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나한테는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뭐 좋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멘토인 것처럼, 뭐 베스트 프렌드인 것처럼 접근을 했지만 슬금슬금 나를 간보면서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선을 넘으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제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화 기생충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기생충 영화는 사실 다들 보셨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영화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선이 굉장히 이제 큰 장치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고 선을 요렇게 호시탐탐 넘나들면서 침범하려고 하는 고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영화에서 쓰는 이 보이지 않는 선은 계급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급을 이제 구분해 주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도 요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물론 뭐 우리는 계급을 나누자는 건 아니고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지켜야 되는 나의 개인적인 영역, 나의 개인적인 선이 우리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누가 침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저지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또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체적으로 누가 뭐 내 손을, 뭐 나는 이제 이 남자를, 뭐 이 여자를 처음 만났는데 나는 약간 부담스러운데 상대방은 내 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손을 이렇게 쓱 빼거나 혹은 "아직 이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아직 내가 좀 불편하구나. 저 사람은 이 정도로 내가 가까이 가는 게 좀 불편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상대방의 기준에 이제 보통 따라주게 되죠. 요런 선은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된 선이 있지만 또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내가 세운 내 기준을 잘 저지하고, 그리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틈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로 다른 사람은 "내 선은 여기까지야."라고 했는데 어 왜 의도치 않게, 왜냐하면 나는 내 선이 또 다르니까, 혹은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친근감 있게 생각해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의 그 기준과 선을 좀 실수로 넘어갈 수 있죠, 모르고. 그럼 그럴 때 상대방이 좀 불편한 내색을 하거나 좀 뒷걸음질을 친다거나 이럴 때 '아 이 사람은 요게 좀 불편하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더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눈치껏 알아서 조심을 하게 되죠. 근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넘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뭐 외모를 지적하고 뭐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일부러 속이고 일부러 세뇌시키고 조종하고,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그 선을 넘는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은 바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좀 따뜻한 사람들, 좀 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좀 무례한 짓을 하고 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아휴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아휴 뭐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서 저렇겠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허용하고 좀 받아주는, 좀 허용적인 이런 분들이 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은 좀 쿵짝이 맞아서 좀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질문을 받죠. 썸머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나 있을 것이지. 맨날 뭐 그렇게 맨날 만나자고 연락하고 차 마시자 그러고 뭐 점심 모임 가자 그러고 같이 등산 가자 그러고 막 자꾸 연락하고 왜 이렇게 끈질기게 자꾸 만나자고 할까?' 그게 너무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집에 혼자 못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을 좀 자세하게 보면요, 굉장히 상처가 많거나 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혼자서는 자기의 자존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내가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좀 힘들어요. 내가 진짜로 잘나고 똑똑하고 뭐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뭐 이런 사람이 실제로 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높아지니까 나의 자존감이 굉장히 손쉽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히집고 다니고 막 찾아다니면서 자꾸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막 조종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충족시키고 남을 이용하는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만히 못 있고 자꾸 싸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나의 뭐 호구가 될 사람을 찾는다는 건 그렇게 뭐 쉽지 않고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터들은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찐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면요, 이제 솥 안에 고구마가 여러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고구마를 뭐 100개 이렇게 다 먹을 필요는 없고 딱 한 개만 이제 익은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젓가락을 가지고 이 고구마 저 고구마를 쿡쿡쿡쿡 찔러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개가 푹 들어가면 그걸 먹으면 됩니다. 이 가스라이터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쿡쿡쿡쿡 찌르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딱딱해 가지고 여지도 안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겉이 좀 말랑말랑해 보여 가지고 될 것 같아서 찔렀는데 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저항 없이 그 푹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은 '아 이 고구마다.' 싶어 가지고 이제 옆에 막 엉덩이를 깔고 앉고 뭉개 안고 질척거리고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딱딱한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왔을 때 여지를 주지 않고 나의 이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침범하고 넘나드느냐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기생충 영화에서의 그 선, 이거를 이제 바운더리라고 하죠. 이 선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해서 내가 허락하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내가 거절하는 사람은 이 울타리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이제 외적인 또 신체적인 경계선이나 성적인 경계선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적 경계선은 뭐 정서적인 영역, 우리의 생각, 가치관, 어떤 판단 능력, 삶에 대한 기준,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체적인 영역을 예를 들면, 제가 뭐 저희 아이랑 뭐 손을 잡고 다닐 수 있지만 제가 아무하고나 손을 잡고 다니지 않는 거죠. 이렇듯이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경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을 해야 성관계를 할 수 있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원나잇도 괜찮은데 서로 눈만 맞으면 서로 호감만 있으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관계는 내가 내 경계선이 일단 확고하면 이 경계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터는요, 이 경계선을 자꾸 침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경계선이 있는데 자꾸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하는 거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게 싫어. 불편해. 나는 정식으로 사귀고 데이트도 몇 번 해야지만 성관계를 맺을 수 있어. 이런 기준이 내가 있다." 그러면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조선시대에서 왔니? 야 너 뭐 유교결이야? 뭐 너 완전 꽉 막혔구나. 너 정말 고리타분하다. 너가 나랑 잠을 안 자면 나는 뭐 바람을 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고 뒤흔들려고 하고 이 경계선을 허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정서적인 우리의 생각 같은 것도 자꾸 그런 걸 조정을 하죠. 뭐 다른 사람이 흉을 본다든지, 너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너가 뭐 우리 회사 같은 데서나 니한테 이 월급을 주지 누가 너한테 월급을 주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원에 대해서도 정서적인 영역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불편을 표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면은 막 그래요. "아유 넌 정말 꽉 막혔다. 네가 군대를 안 갔다 와 봐서 그래. 하여간 여자들이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 경계선을 고수하는 게 되게 멍청하거나 잘못되었거나 '바르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계속 '그런가? 이게 아닌가?' 하면서 이 경계선을 자꾸 무너뜨리려는 것이 바로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전략입니다. 사실 많이 찾는 게 이거예요. '아 나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랑 좀 말로 내가 저 사람을 좀 조져 보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의 좀 이 콧대를 내가 딱 꺾어 버리고 싶다. 사실 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터와 대화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려운지를 좀 보고, 그다음에 '요럴 때 요런 방법을 좀 써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농담도 이해 못하니? 야 너는 어떻게 웃자고 한 말을 죽자고 달려드냐. 너는 너무 예민하다. 너 너무 감정적이야."
아니면은 "너는 뭐 무슨 너는 뭐 일배하지." 뭐 "너는 뭐 팸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약간 극단적으로 몰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 사람을 계속 탓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 역시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 봐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요. 뭐냐면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가스라이터들은 좀 공감 능력이 좀 되게 떨어져요. 자기 반성을 좀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의 탓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씌우거나 이제 몰아가게 되는 거죠. 가스라이터와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해요. '아 그런가? 내가 너무 사회생활을 안 해봐 가지고 잘 모르나? 아 그런가? 아 하긴 내가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내가 21 세기에 사는데 내가 너무 꽉 막히게 사나?' 이게 이 가스라이터와 정반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반성을 잘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사회생활이 부족한가?' 그래서 좀 자기 확신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게 네 잘못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가스라이터와 말씨름을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봐줄 수 있고 좀 객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이 기분, 내가 생각하는 이 판단, 내가 생각하는 요 관점, 내 감정 이게 맞구나. "아 너 지금 기분 나쁜 거 맞아. 아 너 지금 억울한 거 맞아. 아 걔가 진짜 허무맹랑할 말을 했네. 너 정말 스트레스 받은 거 맞아. 너 정말 상처받은 거 맞아." 이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제3 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약에 장기간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과 사실 뭐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해서 피할 수 없다면 특별히 이런 제3 자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멘토라든지 상담사라든지 혹은 좀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뭐 친구라든지 말이죠. 가스라이터들을 상대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계속 만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핸드폰을 막 안 받아. 그러면은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요. 뭐 부재중 전화 20통 30통 뭐 이렇게 막 연락 안 받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면은 와서 봐요. 막 집에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막 회사에 내가 출근을 하면은 회사 주차장에 내 차가 있나 없나를 보거나 "나 지금 여기 너네 회사 앞에 카페에 와 있어. 내가 너 퇴근할 때까지 이 카페에서 나는 7 시간이고 8 시간이고 너가 야근한다면 난 10 시간이고 여기서 난 기다려 줄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서서히 이렇게 흐릿흐릿해지고 좀 서서히 멀어지고 요렇게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를 너무나도 바라지만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거의 좀비, 거머리처럼 이렇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 사실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좀 사귀다 보면 알게 돼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막 많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센 척하고 자존심 부리고 막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허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되게 이해해 주고 싶고 포용해 주고 싶은 사실 그런 좀 충동이 들어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고 이거를 침범할 때마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아주 심한 가스라이터가 아니고 어느 정도 배우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더더군다나 누군가가 그 선을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가장 일반적인 사람과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막 연애 이런 걸로 막 당하신 분들은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드세요. '아 선배님 제가 그 새끼 그 집 앞에 내가 이렇게 막 몰래 밤에 현관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타나는 순간 내가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뺨을 쫙 때리면서 제가 막 외칠 거예요. 울면서 제가 외칠 거예요. 막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난 이제 죽으러 갈 거야."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은요 얼마나 그 사람 기분이 처참할까요. 자기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알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해하고 괴로워할까요. 저는요 그렇게 복수해 줄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어우 진짜 막 잠이 안 올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했다고? 내가 저렇게 힘들게 했다고?' 막 이렇게 내가 너무 기분이 처참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예 자존감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반응을 보고서 '역시 너는 나를 무시할 수 없어. 역시 나 때문에 저렇게 울고불고 하다니. 나는 한 사람한테 저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저렇게 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로 자기의 이 자존감을 또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반응이건 부정적인 반응이건 반응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중하게는 대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괜히 이제 뭐 직면하거나 뭐 대항하기보다는 정중하게 돼야 돼 굉장히 사무적이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간단 명료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그럼 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당하고는 살 수 없거든요. 당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써야 합니다. 중에서 쪼끔 양호한 사람도 있겠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중에 좀 양호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한 중딩? 예. 우리 여기 중딩은 없으시죠? 이게 중딩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한 네. 중2병 걸린 우리 중2병 걸린 고 정도 수준의 정신 연령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남 탓을 하지만 그래도 사리분별은 좀 할 줄 아는 거예요. 맞아요. 남 탓을 네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가요?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아 어떤 외적인 체면이나 스펙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약간 무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너가 이렇게 순순하게 해 주면 이혼한 거는 비밀로 해 줄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의 체면을 쪼끔 우리가 지켜주는 식으로 이렇게 뭐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가면을 썼다고 할까요? 그 단둘이 1대1로 있을 때와 1대 음. 다수가 있을 때하고의 행동이 완전히 다를 수 있겠네요. 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자존감 공급자로 내가 선정이 됐다라고 네. 한다면 나만 아는 고통인 거죠. 아. 나만 공격하고 나만 그러니까 은밀하게 따돌린다든지 그러니까 네. 둘만 있을 때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의 태도가 확확 바뀌니까요. 음.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멘탈 강채연 음. 님께서 예 올려주셨어요. 네. 요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정도라고 해도 이게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예. 그러니까는 똑같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람이 어느 수준의 가스라이터인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우리 중2병 수준까지는 그래도 대화가 통하고 협상이 돼요. 고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깨닫게 해 주고 고치게 하려고 했다가 내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직면을 하는 거는 좀 저 사람의 공격성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면박을 주거나 막 증거를 들이밀거나 하면 쪼끔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면 오히려 저 사람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할 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뭐 "아비아 님은 사실 남자였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고 쳐 볼게요 그냥. 그러면 네.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아비아 님이 여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네. 민증을 깐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아 맞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아 아비아 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네요. 아 헛소문이었네요.' 이러고 말면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래서 요 사람을 오해를 하거나 했을 때 내가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사람. 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민증까지 깠는데도 불구하고 "민증이 위조되었다." 뭐 이렇게 아 그렇게 믿는 정말 거예요. 예.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이거는 '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 그렇게 예. 일단 우리도 간을 봐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아프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도 사실 아픈 게 아닌 걸 알고 있죠. 그런 음.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사람의 공감 능력을 이용한다든가 예를 들어 아프다고 하면 뭔가 음. 간호를 하고 주물러 주고 죽 끓여 주고 헌신을 하겠죠. 예. 음. 그런데 정말 어이없이 몇 시간 뒤에 몇 시간 뒤에 음. 완전히 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나한테 관심이 좀 멀어졌을 때 네. 혹은 이제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도망가려고 할 때 약간 음. 도망갈 낌새가 느껴진다거나 요즘 네. 제가 나한테 좀 소홀하다거나 음. 뭔가 나한테 '내가 좀 관심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네. 고럴 때 사실은 자주 쓰는 전략이죠.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이제 그 후버링이라고 하는데 그 네. 후버라고 그 진공 청소기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피해자가 쪼끔이라도 자기한테서 쪼끔 도망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진공 청소기로 윙 해 가지고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피해자를 음.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후버링이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아프다. 그다음에 네. 뭐 교통사고가 났다. 집에 무슨 뭐 큰일이 났다. 그다음에 내가 너한테 뭐를 도와주겠다. 뭐 갖다 줄 게 있다. 그래서 뭐 먹을 거를 갖다 준다든지 뭐 필요 없다고 하는데 뭐 반찬 같은 거 해 가지고 집 앞에 놓는 거.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피해자가 자기한테서 관심이 멀어지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자기한테 다시 딱 붙잡으려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음. 장점이자 단점인 공감 능력을 이용을 음. 하는 거네요. 가스라이터마다 자기가 자주 쓰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 사람은 맨날 아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반찬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는 가스라이터마다 자기가 자주 쓰는 전략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저 피해자가 이거를 했을 때 가장 빨리 반응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달려와 주거든요. 네. 그러면 또 계속 그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는 나르시시스트도 있어요. 네. 자기가 이제 울어요. 근데 이거를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약간 황당해요. 울 이유가 아닌데 이제 괜히 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격을 당할 때 좀 웁니다. 근데 울면서 뭐 이제 하는 말이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면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가 우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 연민, 자기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떤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물론 누구나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공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낸 이 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떤 쇼의 차원에서 울거나 또 하나는 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반감을 사거나 공격을 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짓말이나 이런 게 밝혀지거나 나의 모순점을 지적했을 때 네.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우는 아.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울면은 말을 못 하니까. 네. 정말 공감 가는 얘기가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거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우는 연인한테 폭대하며 오히려 본인이 폭력적으로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일까요?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런 상황일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자꾸 우리는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해요. 나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니까요. 예. 자꾸 나를 반성하는데 이제 진짜로 좀 약간 일부러 쪼끔 쇼맨십을 하는 건지 걸 수도 있어요. 쪼끔은 그런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쓰는 것인지 요거를 쪼끔 앞뒤 맥락을 요렇게 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랑 한번 일단 사귀어 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친구다. 그러면은 막 만나자마자 베스트 프렌드가 돼요. 그리고 연인이다. 그러면은 만나자마자 막 로미오와 줄리엣 같아 우리의 관계가. 막 운명의 상대를 드디어 만난 것 같아요. 막 영혼의 단짝을. 네.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호감 있게 다가오고 매력 있게 다가오고 간이고 쓸개고 막 다 빼줄 것처럼 다가와요, 처음에 다가올 때. 네. 근데 그게 유지는 안 되죠, 물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와요. 네. 그니까 어머 막 이런 남자는 처음이야.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뭐 이런 친구는 처음이야. 어머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친한 내 인생의 절친을 만날 줄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 관계가 진하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관계가 진하게 시작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관계가 잘 오래 못 갈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처음 만날 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이유가 있고요. 유지를 잘 못하니까 시작만 잘하죠. 그냥 관계가 이렇게 진행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처음에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일부러. 네. 예.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친구다 그러면은 갑자기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고 갑자기 또 미라클 모닝을 하재. 그래 가지고 미라클 모닝 이 사람이랑 하고 뭐 같이 뭐 줌바하러 가재. 뭐 줌바하고 커피 마시고 브런치 마시고 연인이다 그러면은 거의 한 달이면은 한 달 동안 29 일을 만나고 굉장히 이 내 네.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람이 떠나면은 그 허전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외롭고 자존감이 낮고 누군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찐득이처럼 딱 붙어 있거든요. 요 그쵸. 찐득이를 떼내니까 사실 그 공허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리고 쪼끔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좀 인생에서 좀 오래 반복됐다.' 이제 좀 너무 슬프지만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나르시시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네. 뭐 친구도 나르시시스트, 남편도 나르시시스트. 내 인생에서 만약에 자꾸 이런 사람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실은 그런 관계에 계속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뭐 비만인 사람이 내가 인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처음엔 되게 괴롭잖아요. 막 근육통도 있고 막 머리도 어지럽고 운동하다 보면. 근데 운동을 그쵸. 하다 보면은 체력이 생기면서 더 삶이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런 가해자한테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내 삶에서 뚝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막 근육통 있는 네. 것처럼 공허하고 외롭고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막 불안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네. 요 시간을 정말 잘 견뎌서 내가 내 내면의 체력을 쌓으면 어느 순간 그게 비만이었다가 혹은 저질 체력이었다가 운동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을 때 훨씬 더 건강해지고 활력 있는 삶이 되는 것처럼 고 나의 구간을 좀 스스로 견뎌야 됩니다. 네.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그쵸, 그래서 그쵸. 본인을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많이 애쓰고 음. 계시나 봐요. 예. 음음음. 그래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음. 어 이때 어떤 나 자신을 음. 사랑하려고 하시는데 집중이 잘 안 음. 되시나 봐요. 사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는 쪼끔 회복 방법이 쪼끔 다릅니다.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주었던 그 메시지 요거를 네. 지우는 작업을 반드시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 잘 안 되면은 좀 더 그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요 사람들은 잘해 줄 때는 또 끝장나게 잘해 줘요. 이렇게 또 잘해 네.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프다고 하면 막 전복죽 싸 와.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배즙 들고 와. 뭐 정말 잘해 줘요. 뭐 애도 막 같이 하원해 주고 봐 주고 정말 잘해 주거든요. 근데 네. 괴롭히는 것도 끝장나게 괴롭히는 거죠. 요게
단짠처럼 이게 단 것도 굉장히 강렬하고 짠 것도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혼자 있으면 그 사람과 있었던 좀 좋은 추억이나 좋은 기억이 좀 떠오를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왜 분명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드라마 같이 좀 극적인 이런 것도 많이 연출을 해요. 막 갑자기 뭐 진짜 제가 들은 얘기 공항에서 딱 나타났는데 공항에서 딱 오자마자 다이아를 주더래요. 아니 무섭 어떤 여자가 그런 걸 경험해 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잘해 줄 때는 진짜 영화처럼 잘해 주거든요. 이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이 나한테 주었던 그 부정적인 메시지, 그 가스라이팅 메시지를 지우는 작업을 좀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친구가 그랬다. "아우 야 너는 군대를 안 갔다 와 봐서 그래."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비난을 막 했다. 네. 혹은 "너는 너는 다리가 못생겼어." 뭐 이런 말, 외모 비하, 어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또 혹은 네. 직장 상사다 그러면은 "야 너는 정말 일을 맨날 그딴 식으로 한다. 네가 어디를 가 가지고 이 월급 받고 네가 일을 할래? 나니까 네 데리고 일해 주지." 뭐 이런 말을 막 해요. 네 잘할 맞 때는 엄청 잘해 주고 맨날 네. 술 사 주고 밥 사 주고.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좀 종이에 적어 보는 것도 좋아요. 어. 어. 뭐 "네가 군대 안 갔다 와서 철이 안 들었다고 했다." 그럼 내가 이제 하는 거죠. "나는 군대는 안 갔다 왔어, 여자니까. 하지만 나는 뭐 이렇게 굉장히 빡센 어느 회사에서 5 년을 일을 했고 충분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회 경험이 나는 많은 사람이야." 요런 네네. 식으로 해서 고 메시지를 내가 자꾸 지워 나가는 것도 사실은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상담을 받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연인 관계였다. 그래서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술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의 좀 고무되어 있는 감각. 근데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막 마음이 초조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활동, 요가라든지 달리기, 운동, 뭐 그림 그리기 이런 활동을 또 의식적으로 많이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